1과 한국은 아시아 동쪽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한국은 아시아 동쪽의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인데 1,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삽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한국의 70%가 산이지만 산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는 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있습니다. 2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서울에는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N 서울타워로 유명합니다. N 서울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고 밤에는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도 있습니다. 한강에 가면 유람선을 타고 서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강 옆에는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서울은 크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살기가 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쇼핑할 수 있는 가게들도 많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높은 건물들도 많지만 경복궁, 남대문 같은 옛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서울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3과 반찬 좀 더 주세요. 읽어봅시다. 오늘 저는 친구와 같이 처음 한식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불고기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김치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우리는 김치하고 이 음식들은 안 시켰어요. 불고기만 주문했어요. 이것은 반찬이에요.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도 같이 나와요. 주인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이 모두 맛있어서 친구와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찬 좀 더 드릴까요? 반찬은 공짜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인 아저씨에게 네, 더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불고기와 반찬을 다 먹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반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반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더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한식집에 자주 갈 것 같습니다. 사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다양한 만두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두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사나 간식으로 자주 먹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겨울에 만두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만두를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만두를 직접 만들어 먹지 않고 가게에서 파는 것을 사서 요리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요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바오즈, 베트남의 짜조, 이탈리아의 라비올리가 만두와 비슷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한국의 만두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만두에 고기와 두부, 김치 등을 넣는데 중국에서는 바오즈에 고기와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를 사용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짜조를 만들 때 쌀로 만든 만두피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만두를 찌거나 구워서 먹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라비올리를 여러 맛의 소스와 함께 요리해서 먹습니다. 여러 나라에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 있지만 모양도 맛도 다양합니다. 오과. 처음 통장을 만들었어요. 읽어봅시다. 저는 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보통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고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아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먼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한국에는 번호표가 있으니까 줄을 서지 말고 번호표부터 뽑으세요. 하고 한국 친구가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제 순서가 됐습니다. 창구로 가서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하고 말하니까 신청서를 줬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 등을 쓰고 서명한 후에 외국인 등록증과 재학증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저는 카드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말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기다린 후에 직원에게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로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제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6과.
빨리 와주세요. 읽어봅시다. 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공중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칠과 안녕, 안녕하세요. 읽어봅시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는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아주 친절하십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타냐 씨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앞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7살 정도 된 어린 아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냐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제 고향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하하 웃으셨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안녕,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나이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존댓말과 반말을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팔과 어떻게 부를까요? 읽어봅시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영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 형이에요? 형제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로 불러요.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국어. 이런 김치도 있어요? 읽어봅시다. 김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한국 친구가 저에게 김치 박물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김치를 더 알고 싶어서 오늘 그 친구와 함께 김치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김치 박물관은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김치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빨간 배추김치만 봤는데 거기에는 하얀 김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치야? 이런 김치도 있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백김치야. 백김치는 맵지 않고 시원해. 친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계절마다, 지방마다 달라서 종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김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김치 박물관에서 김치의 역사와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김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약을 하고 가서 직접 김치 만들기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10과 찜질방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것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찜질방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한국 친구가 저를 찜질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달걀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드라마와 똑같아서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수건으로 모자를 만들어줘서 머리에 쓰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친구가 식혜와 달걀을 사줬는데 식혜가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찜질방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방, 얼음방, 그리고 다른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너무 뜨겁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찜질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몸이 상쾌해져.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찜질방에 또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뜨거운 방에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11과 편리한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읽어봅시다. 누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내가 탈 버스를 찾아보고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버스를 타면 다른 좋은 점도 많습니다. 버스만 다니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차가 밀릴 때도 버스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현금을 내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리고 밤에만 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 요금이 조금 비싸지만 그 버스를 이용하면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밤 11시 30분부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한국의 버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12과 편하게 떠나요. 읽어봅시다. 저는 한국에 유학을 온 후에 고향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보통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갔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학교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친구가 알려준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해서 정말 편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은 공항에 가기 전에 미리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 시간이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출국 심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7시쯤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먼저 열차표를 사고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통열차표를 사야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다 붙이고 출국 심사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직통열차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항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러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빠르고 편한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할 것입니다. 13과 서울이 다 보여요. 읽어봅시다. 저는 남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산에 자주 갑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가기 쉽고 별로 높지 않아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산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케이블카를 타려고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큰 길을 따라 10분쯤 걸어서 남산 오르미를 타는 곳에 갔습니다. 남산 오르미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남산 오르미를 타면 바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보는 남산은 빨갛고 노란 단풍이 들어서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N 서울타워 쪽으로 갔습니다. N 서울타워 주변에는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N 서울타워까지 올라갔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사서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서울 시내와 한강이 잘 보였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에 친구와 같이 와서 사랑의 자물쇠도 걸고 서울의 야경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14과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어요. 읽어봅시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남대문 시장에 가 보셨습니까? 남대문 시장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회원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근처에는 숭례문이 있고 명동과 N 서울타워, 한옥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남대문 시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남대문 시장은 생긴 지 600년이 되었는데 한국의 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옷과 신발, 시계,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습니다. 맛집들도 많아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새벽까지 문을 여는 가게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서울 시내를 구경하다가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15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읽어봅시다. 10월 등산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단풍철이 되어서 다음 달에는 설악산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설악산에 함께 가고 싶은 회원께서는 댓글로 신청해 주십시오.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등산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1. 날짜 10월 19일 토요일 2. 장소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3. 등산 코스 소공원, 흔들바위, 울산바위 편도 약 2시간 4.
출발 시간 오전 6시 30분. 5. 출발 장소 서울역 앞 주차장. 6. 회비 3만 원. 교통비, 입장료, 아침과 저녁 식사비. 7. 준비물 점심 도시락, 간식. 8. 신청 기간 9월 10일 화요일부터 9월 20일 금요일까지. 등산은 오후 4시쯤 끝납니다. 서울 도착 후 저녁 식사가 있으니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과 신나게 두드려요. 읽어봅시다. 저는 연극이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극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친구가 저에게 난타 공연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난타 공연을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도착하니까 외국인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요리사 옷을 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이 배우들은 식당 주방에서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칼로 도마를 두드리고 국자로 신나게 냄비를 쳤습니다. 요리 도구들을 두드리면서 신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면서 한국 전통 음악의 박자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저를 무대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온 다른 관객들과 같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우리를 보고 모두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무대에 올라가는 특별한 경험을 해서 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 친구들이 이 공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7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읽어봅시다. 저는 지난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갔습니다. 한국 사람 집에는 가봤지만 명절에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조금 설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기 전에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사가지고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게 점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게 점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도 한복을 빌려줘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복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친구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세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배가 끝나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을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18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읽어봅시다. 얼마 전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한국 친구들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려고 모두 고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올래?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자. 다른 친구들도 올 거야. 그래? 그럼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는 게 어때? 내가 사가지고 갈게.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서 송편도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녁에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저도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제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과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의 음식입니다. 읽어봅시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 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20과 음식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음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은 맵지 않고 매우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미역을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 까맣고 긴 모양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물에다가 미역과 소고기 등을 넣고 오랜 시간 끓이면 미역국이 됩니다. 미역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미역국이 있으면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에게 주는 첫 음식이 하얀 쌀밥과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건강에 좋은데 특히
아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꼭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역이 아주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미끄러졌어요 라고 말하거나 미역국을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미역국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음식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면 그 음식이 더 먹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21과 식사할 때도 예절을 지켜야 해요. 읽어봅시다.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식사 예절도 다릅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의 밥상에는 밥과 국, 반찬이 모두 있습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같이 들고 먹지 않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도 손에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른이 식사를 끝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가 끝나면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보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음식이 입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한국의 식사 예절을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식사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은 어떤가요? 22과 나에게는 편하지만 남에게는 불편해요. 읽어봅시다. 휴대전화 덕분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정보도 찾고 음악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자꾸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좀 줄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는 줄였지만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23과 어디가 아파요? 읽어봅시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는 먼저 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이름과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고 자리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제 체온을 쟀습니다. 조금 후에 제 이름을 불러서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증상을 물어보셨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기침을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은 없는데 목이 좀 많이 부었군요. 약은 3일분을 드릴게요. 약을 먹은 후에도 낫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많이 걱정했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4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국에 가요. 읽어봅시다. 어제 저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어제 넘어졌을 때는 놀라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깨와 팔이 아팠습니다.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때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무릎도 보여줬습니다. 약사는 저에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습니다. 진통제와 연고를 드릴게요. 진통제는 하루에 3번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고는 언제 발라야 해요? 연고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2번 정도 무릎에 바르세요. 바르는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해요? 멍이 없어질 때까지 바르면 돼요. 남은 약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약국으로 가지고 오세요. 약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을 사서 먹고 바르니까 지금은 아침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25과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지난주 토요일에 언니의 2번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형부를 그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번에는 형부의 고향인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형부와 언니가 같이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결혼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사랑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언니와 형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부의 부모님은 밤과 대추를 언니의 한복 치마에 던지면서 언니와 형부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밤과 대추를 던지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동안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6과 친구가 병문안을 와 주었어요. 읽어봅시다. 지난 주말에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갔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았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병문안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병문안을 올 때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온 손님들은 병실 앞에서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병실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제 한국 친구가 병문안을 와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어서 심심했는데 친구를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친구가 과일을 사와서 함께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에 꽃이나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할 때 꽃을 선물하지 않아. 꽃이 다른 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거든. 그리고 환자가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있어서 보통 음식은 사가지 않아. 라고 친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끝나서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다 나으면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병문안을 와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27과 물이 안 나와요. 읽어봅시다. 저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산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제 원룸이 있는 빌딩 현관에는 안내문이 자주 붙어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수업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푹 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욕을 하려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아침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인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현관에 붙어 있는 안내문 못 보셨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수예요. 정말요? 집 앞에서 하는 공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물을 사용할 때 처음에 나오는 물은 버리세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틀어서 버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내문을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28과 살고 싶은 집을 그려봐요.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에게도 제가 꿈꾸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이 있는 2층 집입니다. 제가 꿈꾸는 집 마당에는 꽃과 나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꽃과 나무들, 특히 과일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가을에는 과일을 따서 먹을 겁니다. 여름에는 나무 아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동생과 눈싸움도 하면서 강아지와 놀고 싶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제 방과 동생 방이 있습니다. 제 방에는 큰 침대와 책상이 있고 제 방 창문으로 예쁜 우리 집 정원과 우리 동네가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길가에는 우리 집처럼 예쁜 집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공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걷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멀면 불편할 테니까요. 나중에 저는 꼭 이런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합니다.